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올해인 2025년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상당히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딱 100년 전인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양자역학을 행렬역학이라는 형식으로 가장 먼저 완성했고요. 그 이듬해인 1926년에는 슈레딩거가 파동역학이라는 형태로 양자역학을 또 새롭게 완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올해는 100년이 지난 해죠. 그래서 올해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100년을 기념하는 해이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엔은 2025년 올해를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1925년에 처음 양자역학이 완성된 이후 딱 2년 뒤인 1927년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한 기념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1927년에 솔베이 학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인데요.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모 사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진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숫자는 17명인데 모두 18개예요.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앞면에 가장 앞줄에 퀴리 부인이 앉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퀴리 부인이 바로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이라서 17명인데 노벨상의 숫자는 18명이 되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가장 먼저 입자 그리고 파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입자 그리고 파동이 명확하게 구별되죠. 입자는 여러분 가끔 드시는 사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는 우리가 1개, 2개 숫자를 셀 수 있고요. 사과는 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입자는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특정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입자가 아닌 다른 것들도 있죠. 바로 소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파동은 우리가 위치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서부터 떨어진 위치로부터 물결이 동심원 모양으로 퍼져 가는데요. 파동은 공간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파동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딱 한 곳을 우리가 위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처럼 파동은 또 놀라운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2개의 파동이 만나면 둘이 더해져서 높이 혹은 진폭이 2배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떨 때는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 상쇄 간섭을 통해서 그 파동의 크기가 0이 되는 것도 이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파동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 그리고 탁구공은 입자고요. 소리 그리고 말씀드린 물 위에서 전파돼 가는 수면파 같은 거는 당연히 파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것들의 세상에서는 입자와 파동은 이처럼 명확히 다릅니다. 파동은 또 흥미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파동은 직진해서 나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에 막혀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에둘러서 돌아갈 수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걸 회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절 현상은 사실 여러분도 일상에서도 늘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에게 양자역학 가르치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체드 오젤은 이 책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인 에미와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에 소개된 파동의 회절의 성질을 여러분께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엌에서
감자칩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 있던 이 강아지 에미는 직접 감자칩이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는데도 그 감자칩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파동은 파장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소리를 전달하는 파동은 파장이 길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가시광선 같은 그런 전자기파는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파장이 긴 파동은 회절을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에미는 보지 못해도 그 부엌에 떨어진 감자칩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한편 감자칩의 모습을 전달하는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아서 회절을 하지 못해서 직접 우리 눈에 그 감자칩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자, 입자 그리고 파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리학에선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합니다. 한편 먼저 어떤 벽이 있고 벽에 두 개의 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틈 하나, 아래에 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틈이 있는 벽을 향해서 우리가 탁구공을 계속 집어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위에 있는 틈을 통과한 탁구공이 건너편 스크린 혹은 벽에 도착할 수도 있고 아래 틈을 통과한 탁구공도 당연히 건너편 벽에 도착할 수 있죠. 그런데 탁구공은 위를 통과하거나 아래를 통과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너편 벽에 탁구공이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우리가 점으로 찍는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는 딱 두 개의 띠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동은 이 두 틈을 통과하면서 회절을 통해서 넓은 영역으로 전파돼 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벽에 도착한 두 개의 파동은 만나서 어떨 때는 두 파동이 더해져서 이렇게 밝은 부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 파동이 서로 상쇄돼서 어두운 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벽의 위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죠. 즉 입자를 던지면 딱 두 개의 띠가 보이고요. 파동을 보내면은 벽에는 여러 개의 어둡고 밝은 무늬가 반복되는 여러 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사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 뽑으시고 그 머리카락을 향해서 여러분이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윗부분을 통과한 빛과 아랫부분을 통과한 빛이 만나서 건너편 밝은 벽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걸 여러분도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입자 혹은 파동 딱 명확히 둘로 나뉘는 세상이죠. 한편 똑같은 이중실릿 실험에서 이번엔 탁구공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하나씩 하나씩 던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자를 하나 던지면 두 틈을 어떻게든 통과한 다음에 건너편 벽에 전자가 도착해서 반짝하고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A라고 표시된 그 영역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림 A를 보면 어떠신가요? 전자 하나를 던지면 벽에서 반짝하고 한 위치에서 불빛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전자를 던지면 그 벽의 다른 위치에서 또 반짝하고 흰 빛을 보여주죠. 그림 A를 보면 전자는 명확히 입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전자 하나 던지면 반짝, 두 번째 던지면 반짝.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그림 D에 있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됩니다. 그림 D를 보시면 어떤가요? 앞에서 빛의 이중실립 실험처럼 어둡고 밝은 무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그림 A를 보면 전자는 입자처럼 보이고 그림 D를 보면 전자는 파동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걸 정말 어렵게 생각해요. A와 D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자는 입자인가요? A를 보면 입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D를 보면 입자라고 할 수 없죠. 전자는 파동인가요? 그림 B를 보면 파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 A를 보면 또 탁구공 같은 입자처럼 보이죠. 사실 물리학자들은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전자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그냥 전자입니다. 한편 입자면서 파동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동영상은 전자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어떤 파동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동함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 그런 동영상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보입니다. 마치 물결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파동처럼 보이는 이 전자를 멀리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폭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짧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동을 멀리서 보면 우리는 딱 한 위치에서 전자가 있는 걸로 보게 되겠죠. 사실 이처럼 입자냐 파동이냐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우리는 가까이서 보면 전자를 파동으로 이해하고요. 멀리서 보면 전자를 입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얼마나 그 입자와 파동의 특성이 흥미롭게 드러나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전역학은 다릅니다. 고전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식은 아마 들어보셨을 F는 ma겠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인 F는 ma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면 아래에 보이는 수식이 됩니다. V가 속도고요. X는 위치를 뜻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두 수식을 보실 때 유심히 보세요.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등호의 왼쪽에는 괄호 안에 t 더하기 dt라는 수식이 적혀 있고요. 등호의 오른쪽에는 괄호 안에 있는 정보가 모두 다 t라는 시간에서의 정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뉴턴의 고전역학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특성이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했을 때 굉장히 경이롭고 감동적이었어요. 뉴턴의 고전역학은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한번 제가 이 수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등호의 오른쪽은 현재 시간 t에서의 정보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등호의 왼쪽은 t라는 시간에서 더하기 dt, 아주 짧은 시간인 dt가 더 흐른 미래의 정보를 담고 있죠. 즉 뉴턴의 고전역학은 현재의 정보를 알면 미래의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체계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뉴턴의 이 고전역학을 따르는 이 두 수식을 보시면 우리는 현재의 정보를 알면 0.1초 뒤의 미래가 어떤지를 압니다. 0.1초 뒤의 미래를 안 다음에 그걸 다시 이 똑같은 수식의 오른쪽 우변에 넣어요. 그러면 처음 시간에서 0.1 더하기 0.1, 0.2초 뒤의 정보를 알죠. 그걸 또 오른쪽에 넣어요. 그럼 0.3초 뒤의 정보를 압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기만 해도 현재의 정보가 주어지면 아무리 먼 미래의 정보라도 우리는 명확히 이 수식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죠. 바로 이 속성을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고전역학이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인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를 알면 미래가 딱 하나로 주어집니다. 양자역학은 어떨까요? 양자역학은 F는 ma 같은 간단한 뉴턴의 고전역학이 아니라 슈레딩거의 방정식으로 기술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넣은 수식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도 뭐 뉴턴의 운동 방정식처럼 그냥 한 줄로 적히는 수식일 뿐입니다. 이 수식을 잘 이용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도 놀랍게도 결정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꼬부랑 글씨, 삼지창처럼 보이는 그 기호가 있는데요. 이 물리학자들은 이걸 프시라고 읽습니다. 바로 그리스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이 p시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 t라는 시점에서의 파동함수의 값을 알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랑 똑같이 t 더하기 dt에서의 파동함수의 값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따르는 양자역학의 세상도 결정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뉴턴의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데 반해서 양자역학에서 지금 여기 꼬부랑 글씨 p시 이 파동함수를 안다고 해서 우리는 입자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위치가 아니라 입자가 그 위치에 있을 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기예보를 할게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9.8971947165%다. 라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확률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양자역학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안다고 해서 입자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자역학도 사실 결정론을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된 미래의 정보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입자의 위치가 아니라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이 결정된 거죠. 자, 모든 물체는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로 기술됩니다.